걱정되는 거 딱 하나, 주거비 쪽이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주식이 좋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20% 이상. 빅테크의 포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는 없다. 최소 50%?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네, 본부장님이 원래도 미국 주식을 중심적으로 좀 많은 조언을 주셨고, 또 더군다나 AI 반도체 위주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아마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선택과 집중, 2024년도 너무나 중요,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제 미국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1993년입니다. 30년이 지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가장 좀 편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것, 또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해드려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도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셨으면 수익이 잘 안 나오실 수도 있겠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미국도 보시면은 S&P 500은 20몇 %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agnificent 7이라고 하죠. M7이라고 하는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수익률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뭐 5%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했던 2023년인데 작년 연말만 가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그냥 다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중소형주 사야 된다. 그리고 신흥국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 연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여전히 어느 시기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사도 된다. 이런 타이밍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망부터 해야죠. 예, 2023년의 성과 결과를 좀 되짚어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23년 시작될 때 뭐라고 했냐면 S&P 500이 약 한 4,600에서 4,800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나스닥 100이나 Magnificent 7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작년 말에는 4,770 정도로 끝냈으니까 S&P 500 기준으로서 20%대 중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연초가 됐으니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자면 우선은 이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가 참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1950년대 이후 지난 거의 뭐 80년, 70년 동안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11월, 12월 달에 상승을 10% 이상 했던 적은 단 7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나면 지금 2023년에 얼마나 상승했냐면 14.2% 상승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의 1월 달이 보통은 다 상승으로 끝났고요. 네, 올해 연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뭐 상승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 증시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들 하시는데 다행스럽게도 과거의 평균으로 보시면은 1월 달이 다 되돌립니다. 딱 한 번만 되돌리지 못했는데 그게 2022년 이후 2021년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현상이었던 거고, 그걸 제외하면은 83.3%의 확률로서 2.4% 상승했다. 지금 현재 딱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거의 보합권 수준이에요. 살짝 조금 마이너스입니다. 예, 어제 마이너스를 포함시키면은 이번 주에 그래서 첫째 주 빠졌다가 다음 주 돌렸다가 지금 또 이제 좀 변동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1, 4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많이 올라요. 예, 6.6% 상승을 평균적으로 했고 확률적으로는 100%입니다. 그러니까 6번 다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 4분기에 평균적으로 100%의 확률로서 6.6%나 상승을 해요. 그럼 6.6% 계산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S&P 500이 5,000을 뚫을 겁니다. 뭐 만약 저렇게 간다면. 그리고 연간이 또 중요한데 연간을 보시면은 뭐 19.5%나 돼요, 평균. 그래서 가장 낮았던 적이 10.8%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S&P 500이 연말까지 5,200은 뚫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들여다볼 겁니다만 충분히 S&P 500이 올해 연말까지 5,200 이상, 높게는 한 5,400까지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54년부터 2023년까지 네. 이제 10% 이상 상승한 11월, 12월에 해가 요 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 단 6번밖에 데이터를 없어요. 이제 보여준 거고. 예, 작년까지 더하면 7번이 있었죠. 네, 작년까지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거고. 예, 작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나와야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르게 보시면은 이제 사실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대만 시장 다 뭐 중동까지 다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이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사실 대만의 대선 총통,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 임기 끝나죠. 네.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간에 어떻게 흘러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보통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해가 4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힘든 해가 언제냐면 2년 차입니다. 예, 그게 바로 2022년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요때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지금 4년 차는 이럴 거다라는 게 평균적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월별 데이터입니다, 이게. 월별 데이터 보시면 1, 4분기 좋아요. 2, 4분기는 빠졌다, 올랐다. 3, 4분기는 올랐다, 빠졌다. 이게 헷갈리죠? 4, 4분기는 이제 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거는 이제 그 올랐던 확률이에요. 근데 보시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아주 높은 숫자가 나오는 거는 6월 달, 그리고 또 8월 달, 그리고 12월 달. 다 상승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이제 펀더멘털적인 것과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4분기의 주가 흐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2, 4분기, 3, 4분기는 좀 헷갈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는 좀 쉬어가는 장세 또는 하락장이 나올 수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1, 4분기에 저희는 5,000포인트를 뚫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다가 이제 4, 4분기쯤 됐었을 때 대선 결과 전후로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아마도 연말까지 5,200에서 5,400 정도, 이렇게 요 정도의 흐름으로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중간중간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 중간중간 조정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살짝 흔들리고. 그 중간중간 뭐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불안감? 그렇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케이스고, 그거 말고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시장이 흔들리거나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을 때가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을 보시면은 8, 9, 10월 달이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쭉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못 내린다, 뭐 내린다, 뭐 등등 하면서 그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12월 달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을 때도 또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빠진다. 과거의 역사상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지금 3.35입니다. 이때는 PER의 평균이 한 19배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딱 2%에서 3% 사이, 이 정도 됐었을 때 PE의 평균이 얼마냐면 22배에서 23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2024년 말,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PER이 19배에서 22배로 늘어난다. 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결국 연말 지수는 5,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200에서 5,400 사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주기가 빨리 끝나지 않아요. 과거 역사상. 그래서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은 짧으면 2년, 길면은 5년까지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 빠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은 얼마나 됐냐면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빠지기 시작한 게. 그리고 얼마나 올랐냐면은 36% 정도 올랐습니다. 그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과거의 평균 2년에서 총 상승률이 73%였고 5년에서 뭐 123%였으니까 아직 이게 1년 5개월이니까 아직 뭐 6, 7개월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3년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73에서 123% 올랐으니까 지금 겨우 36%밖에 안 올랐으니 아직 고점의 형성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렇게 저희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증시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뭐 대선과 여러 가지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경험할 케이스는 뭐냐면은 2022년도에는 계속해서 미 연준이 긴축을 했잖아요. 금리를 막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화의 양이 오히려 감소를 했죠. 그래서 M2 증가율 이게 마이너스로 간 케이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전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올해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플러스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말인 거죠? 네.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다 보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한 연간 단위로 한 5% 정도 성장. 많이 보면 뭐 10%도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이제 다시 풀린다.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2021년 말, 2022년 초에 형성했던 어떤 이 M2와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의 숫자가 그때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죠. 지금 똑같이 다시 재계산을 해보면 과거의 평균과 비교했었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총과 M2를 비교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었을 때, 낮게 보면은 5,000포인트 나오고요. 많이 보면은 5,400 나오고요. 이게 지금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낮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17,000포인트 정도? 예. 높게 보면은 18,500포인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S&P 500 기준으로는 10%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2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덜 중요한데 그래도 올해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잘 못 고르겠으면 차라리 지수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쵸.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못 하신다면 그냥 S&P 500 30%, 나스닥 100 70%, 요렇게, ETF를 투자를 해 놓으셔도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한 2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지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많은 분들이 막 채권 투자하셨다가 지금 좀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연간 단위로 한 수익률 3%에서 5% 나면 많이 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잘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들고 가시면 연 10%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S&P 500 증시에 대한 전망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식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고, 또 채권 투자를 하셔서 힘들어 하시고, 또 요번에 이제 SEC가 비트코인도,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많이 늘고 있고 투자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키 핵심 포인트 2개는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것이 시장을 자꾸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닥 찍고 상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2개의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시장은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죠. 근데 이제 12월 달 숫자가 나왔어요. 딱 보면은 3.35 떨어졌는데
때 다시 올랐어요. 요때 요 떨어졌다가 오를 때 요때 시장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오르니까 또 이거 걱정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가 원래는 3.2%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4가 나오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주거비였어요. 예, 주거비가 전에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스티키해요. 잘 안 떨어집니다. 가장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더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들 뭐 식품, 에너지, 중고차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제법 미쳤죠. 특히 식품 쪽 이런 쪽은 다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식품 가격이고요. 정말 많이 올랐었죠. 미친 듯이 올랐다. 이게 뭐 결국 얘기하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워낙 이쪽에서 식품이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1%까지 쳤었던 게 지금 쭉 떨어져서 이제 2.7% 쭉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정도에 수렴하는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이 바라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는 이제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이 주거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차트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주거비는 가장 스티키해요.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행지수로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 이제 이 전환점이나 그러나요? 크로스오버. 이렇게 이제 맞물리는 교차점이 있죠. 네. 교차점이 일어나고 나면 몇 달 뒤까지는 오르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이랬었고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오르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자. 왜? 작년에 딱 여기 이렇게 교차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죠? 천천히. 근데 이때도 더뎠어요. 굉장히 더뎠잖아요. 더뎌요. 그래서 빨리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주거비를 선행하는 지표인 주택가격지수가 파란색 선입니다. 주택가격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4.8%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거비가 제대로 떨어져 주지 않으면 미 연준이 원하는 2% 타겟 목표치에 달성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들은 다 정상화될 수 있다. 예,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시냐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팍 시작됐었을 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요소로 해석하잖아요. 첫 번째는 공급.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이 막 늘어나는 거에 대한 푸시를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뭐에 나왔냐면 당연히 공급망 차질이 생겼죠.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로서 이 녹색 선이 튀었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이 지금 벌써 여기까지 다 떨어졌다가, 그죠? 0%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왔지만 여전히 0% 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홍해 뭐 전쟁 뭐 자꾸 그 물류 대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게 그 정도까지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 정도, 그러니까 0%의 상승률 밑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쫓아오는데 이걸 따라간다면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2%대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쪽은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실 이 숫자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공급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 이게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의 숫자는 지금 다 떨어졌다. 2%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요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2%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비 이쪽은 뭐냐? 네. 수요의 증가. 그죠? 이게 주거비 쪽은 수요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가 결정을 내리냐면, 인건비,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실업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용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도를 좀 높여봅시다. 자, 근데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12월 달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될 거다. 2%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잠깐 살짝 올라갔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거비의 상승률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게 고용시장인데 고용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보고 있는 데이터만 보면은 아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막 실업률이 3.7%, 그다음에 막 신규 고용이 막 예상보다 훨씬 높아. 막 20몇만 명이 나와요. 이러니까 뭐 이건 뭐 너무 인플레이션을 많이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과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차트가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0%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 실업률 자체는 지금 인구가 막 계속 2%씩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2%씩 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고용이 안 늘어도 실업률이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업률이 잘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용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쓰기보다는 기계를 쓰거나 어쨌든 AI를 활용을 한다든지 로봇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빠르고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볼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요 쪽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이 막 늘면 당연히 수요가 세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금이 느는 거에다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빼면, 왜냐면 이게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서 막 그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냥 노동시간이 줄어요. 실업률은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선이 이 인플레이션 리주얼이라고 얘기해서 임금에서 그 노동 생산성을 빼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에서 빼주면 이 숫자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어디입니까? 거의 뭐 2% 훨씬 미치죠. 거의 1% 근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점색 선이 근원 PC 인플레이션인데 쫓아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거 딱 하나, 주거비 쪽이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부분들은 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2% 미만의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볼 거다.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주식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올해 3월부터 내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퍼센티지가 정말로 높았어요. 65, 67 뭐 이런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그 소비 소매 판매 숫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0.4였는데 0.6 상승했으니까 전달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확률에 있어서 3월 달에 이게 67% 수준에서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시장은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좀 천천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은 좀 과해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거냐, 연말까지. 예측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3.5에서 4.25. 이게 제일 많아요, 퍼센티지로. 그죠? 그러면 지금 얼마죠?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최소 5번, 1.25. 많이는 1.75나 내려줄 거다. 왕창 내릴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금리를 이렇게 많이 내린다라는 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금리 얼마나 내릴 건데, 뭐냐,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간다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5% 이상일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2% 인플레이션보다 높으면 돼요. 한 얼마 정도? 한 1.5에서 2% 정도만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2%로 잡으면 3.5, 4%. 이 정도의 금리가 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떨어뜨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3.5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건 전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AI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장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그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은 높고 단기는 금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거다. 올해. 그러면 이제 보통 시장은 어땠느냐?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고 치면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금리를 처음 내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오르냐? 12개월 동안에 10% 이상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S&P 500이 올해 10%는 오를 거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네. 그럼 내년 3월까지 1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게 평균 값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이게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온다라는 예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나서 빠져요. 얼마나? 15%나 빠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거는 인플레이션이 괜찮다. 네. 그래서 금리 내려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짚어본 거고, 이제부터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느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걸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네. 짚어보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 작가님, 저희가 거의 재작년 말에 막 다들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 침체 온다라고 2023년 경기 침체 온다. 예, 막 2023년 뭐 그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미 왔다 예. 얘기한 분도 있었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최소 1년, 2년 동안의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정말 낮다. 예,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1년 좀 넘게 지났죠. 근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 안 온다. 네. 저희의 판단에는. 그리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올해 지나고 나서 더 높아질 확률도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에 있어서 경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구조의 변화, 뭐 혁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GDP 컴포넌트 중에서 GDP를 형성하는 것 중에서 파란색 선은 뭐냐면은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녹색 선은 경기 민감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떨어졌다가 보시면은 2022년이죠. 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이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 경기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GDP 성장률 2%를 달성시켜주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미국의 intrinsic growth rate,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그냥 경기와 상관없는 게 2%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네. 2%를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한 부분은 워낙 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0%대로 막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긴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금융 환경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다? 2%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경제 성장률은 2%를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1.4%예요. 거기에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1.3, 1.4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1.4 정도로 맞춰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2% 이상 나온다. 작년이 2.6%였습니다. 그래서 2.6이던 게 2%대로 떨어지는 거는 이건 소프트 랜딩이죠. 연착륙. 심지어는 저는 글쎄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까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정상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금 증가율과 여신 증가율이 정상화되고 있어요. 얼마로? 5%대로. 그러면 예금이 5% 정도 늘고 대출이 조금씩 더 늘면 경제는 그것보다는 더 늘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5% 이상이면 명목 성장률이 5%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게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이유는 예금이 엄청나게 늘었다가 예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대출이 막 늘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부터는 정상화되기 때문에 네. 대출이 5%, 10%씩 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요 숫자까지 수렴할 때. 그게 77% 수준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70%에서 77%까지 가면 GDP가 얼마나 더 느는 거냐면 요것만 봐서 계산했을 때 네. 거의 7% 이상 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1년, 2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야 2026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2025년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쯤 됐었을 때 훅 떨어지거나 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이런 GDP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걸 또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고용시장이 막 핫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자극됐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을 시기에는 보통 금리가 높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실질금리 시대예요. 얼마냐? 4에서 7% 시대입니다.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예요,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왜 그랬냐면 고용시장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이 덜해지는 부분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됐느냐? GDP 성장에 약 30%가 안 됐었다. 근데 그게 인터넷이 딱 들어오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4에서 7이던 게 2에서 4%대로 떨어집니다. 왜? 생산성 부분이 GDP의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배나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28%이던 게 55%를 확 튄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거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더 발전을 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앞으로는 클라우드 이후에 AI 로봇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 실질금리를 0에서 2% 시대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금리가 낮게 1%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높아도 2%대에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2%에다가 인플레이션 2%를 더하면 금리가 4%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질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왜 나오냐면 생산성이 이렇게 그리던 차트가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여기로 뚝 떨어지니까 옛날보다도 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소득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큰 소득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그 구조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여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네.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 실질 경제 성장률과 실질 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4%대일 때는 실질 성장률이 4%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실질 금리가 2에서 4%, 3%대는 실질 성장률이 3%대예요. 그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실질 금리가 2%대일 때는 실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요. 그죠? 2%대로 더 떨어지니까 거의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2%대 시대면은 이 정도 금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3.5%,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옛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실질 성장률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실질 금리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단기 금리는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장기 금리는 낮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시장에 있어서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90년에서 2000년대. 우리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와 비교하자. 이 시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투자하지 말자. 네. 심지어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유명하신 그 채권왕 건틀락? 예. 그것이 항상 뭐 금리 2%대까지 떨어진다 막. 네. 채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3.3% 10년 국채 금리가 미국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리가 2%대까지 그래서 요 2% 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더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옆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는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진다.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고용시장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엄청나게 핫하게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용시장도 좋아요. 지금 고용 데이터 12월 달에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 보니까 워낙 좋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인구로 보면은 아까 인구 총수는 안 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요 노란색 점선 이게 2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9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리고 30에서 39세입니다. 이게 보라색 선이. 무슨 얘기냐? 이미 꺾인 거는 20대고요.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25세에서 39세까지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요 숫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가 요게 끝나야 되는 거죠. 요 끝나는 시기로 쭉 내려서 보시면 2024년이 나와요. 그리고 30에서 39세로 계산하면은 여기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2030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이 엄청나게 핫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임금 상승률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생산성 향상 이외에 인플레이션을 많이 자극하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보는 게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치솟을 이유는 별로 없고 그리고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막 엄청나게 급락할 가능성도 낮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시장을 보시면은 좀 식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있죠. 비정규직 보시면 훅 빠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비제조업의 고용 인덱스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고용시장이 막 무작정 핫한 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생산성 향상 부분이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것이지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성장률을 높여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골디락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경제 성장률 좋아요. 근데 너무 아주 좋아요. 근데 물론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4%의 숫자가 나와요. 2.4%라는 거는 2%보다는 훨씬 높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로 숫자로 보면 2.9%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리고 뉴욕 페드에서 나온 게스트는 2.4%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의 경제 성장률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2.4% 이상이다.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4,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1.3보다 1%포인트는 더 높을 수 있다 올해가. 이걸 딱 생각하면은 채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럽죠. 네.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고용시장이 핫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의 문제보다는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덜해서 미 연준이 금리는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디락스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훅 빠졌다가 훅 올랐다가 정상화돼서 이 구간 실질 성장률 2.2% 정도 명목 성장률 인플레이션 2% 이상 더해서 4.5% 정도 요런 시대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때가 언제 그랬냐? 이때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었고요. 요때는 이때 우리가 지금 경험한 때 시대 정도. 그래서 요런 구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춘 투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설명해드렸던 게, 뭐 올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이제 분석을 해드렸다면,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뭘 사야 되냐? 그렇죠. 어떻게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냐?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올해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장기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하지 마시라.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국 장기채 투자, 30년짜리, 20년짜리, 3.3, 3.5% 이때 막 투자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그 금리 낮은데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2%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미국의 국채도 많이 사셨습니다. 장기.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30년짜리 장기채를 사시는데 레버리지 3배 걸어가지고 TMF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건데 레버리지 3배를 걸어서 이제 금리가 떨어져주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수익이 안 나죠. 금리가 안 떨어져주면. 그래서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리스크가 높다. 지금 장기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래서 그쪽 말고 채권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단기 쪽으로. 그러니까 2년 미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장대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는 게 2년부터는 역전이 많이 크잖아요. 네. 그럼 요거 다 내려올 거라는 거죠. 정상화될 때. 그래서 요거를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투자하시더라도 2년 미만의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화될 겁니다. 장대금리차가. 앞으로 얼마나 걸려서? 2년에 걸려서.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단기 쪽으로 생각하시라. 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채권 투자가 최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자꾸 생기면 우리는 이럴 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왜?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게 변동성 차트인데요. 채권, 이게 정부채입니다. 정부채, 번, 채권이라고 돼 있죠? 이게 노란색 선의 변동성이 2예요, 2. 근데 주식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0.5. 그러면 주식이 훨씬 낫죠. 변동성이 훨씬 덜하고. 심지어 국채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환경에선 주식이 더 좋다. 채권보다는. 네. 그리고 미국의 일드 커브의 과거의 변화들을 보고 있으면은 보통 이런 구간들이 들어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뭘 계산한 거냐면 그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인 수익률 비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이 넘어가는 구간이 훅 들어와요. 이때 훅 보시면 훅 있고 또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훅 들어와 있었죠. 지금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채권이 주식보다 좋았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훅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그래서 여기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주식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 차트가 그래요.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60% 이상 올랐다. 이때가 2000년도에서 2004년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2006년에 금리 고점 찍고 미 연준 기준금리 쭉 떨어뜨렸을 때 180%나 올랐다. 금 가격이. 또 요때도 보면은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뚝 떨어뜨렸을 때 금 가격이 50% 올랐다. 그러니까 금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떨어뜨릴 거다. 그죠? 3월 달부터 확률이 50%다. 금을 사야겠네요. 금을 사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료는 그런 자료 가져오셨는데. 네, 요거는 기준금리로서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인터넷 사이클 시기와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시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못 올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사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고 한참 뒤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95년과 2000년 사이클 저희가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금 가격이 거의 훅 빠졌어요. 그래서 요 전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훅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시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요 구간이 인플레이션이 낮은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2%대로 떨어질 확률이 계속 생기고 있는 시기다. 네. 떨어지는 구간이다. 그래서 금 가격은 $2,000 이상 올랐으면 아직은 위로 튀기 어렵다. 대신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통화가 엄청나게 늘고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떨어뜨리고 이때는 폭등합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걸 보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떨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거는 내려주지만 천천히 내릴 거고 그러면 금을 사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막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네. 예, 큰 자산으로 봤었을 때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대체자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체자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 글로벌 자산 배분이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60% 주식에 40% 채권, 6대4 전략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8대2 전략이 더 좋다. 그래서 주식 80, 채권 20. 그리고 채권을 사시더라도 단기 쪽 2년 미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10% 정도의 대체 자산을 투자하시고 싶다. 이런 분들의 케이스는 그럼 주식 70, 채권 20 또는 뭐 주식 75, 채권 15 해서 10% 정도 떼서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자. 근데 대체 자산에 투자는 어디에 하는 게 좋냐? 금, 은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더하는 게 좋겠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포함시켜서 한 10% 정도 투자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다. 안 그래도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올해 또 반감기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은? 옛날에는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예, 그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까 금 가격 보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도 얼마? 50%, 60%. 이때는 이제 정말 좀 요 시기였으니까. 예, 뭐 100, 200%. 이거는 뭐냐면 막 돈 막 찍어댈 때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산업재 버블 시기,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찍어대고 막 엄청나게 막 투자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은 그냥 뭐를 따라갈 거냐면 통화량의 증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M2, 그러니까 M2가 늘어나는 폭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최소 5%에서 많이 늘어나면 10% 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지. 막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세 자리수, 막 10배, 뭐, 예,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연수익률 뭐 15%, 20% 나는 자산에 왜 투자를 안 해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왜냐면 그만큼 통화가 는다라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걸 대신으로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면 그 통화의 가치가 사라지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 포트의 10%까지 가져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서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 어떤 게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올해 뭘 사야 되는가. 네, 그렇죠. 우선 가장 큰 거를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테크 기술주 7개 다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등등. 그렇죠. 예, 7개 기업. 보시면 작년에 얼마나 올랐죠? 70% 넘게 올랐습니다. 요거 딱 빼고 나면은 오렌지색 선 5%밖에 안 올랐어요. 그거 뺀 S&P 500이. 네. 그리고 전체 S&P 500은 20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러셀 2000은 마지막에 좀 올라와가지고 플러스 한 15% 정도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요 차트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요렇게 빠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차트를 들고 나오면서 폭락할 거라고 그랬어요. 빅테크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게 뭐 더블탑이다. 그죠? 더블탑. 이거는 내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제일 황당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차트 보면서 그냥 던지는 거랑 똑같다. 뭐 펀더멘털을 봐야 될 거 아니냐. P 멀티플이 뭐 얘네들이 30배라 그래서 그게 비싸냐. 네.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 빅테크를 포함한 IT 업종. 그래서 대형 기술주, 팡, 마가, 빅세븐,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IT 쪽을 55%나 들고 가야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은 이쪽이어야 된다. 네. 여전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M7의 차트 어떻게 됐나요? 더블탑, 무슨 더블탑은 무슨, 그죠? 다 되돌리고 지금 더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이게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글쎄요. 최소 50%?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많이 올라가면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의 포트를 제외한 포트폴리오는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전기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 25% 정도 가져가는데 이쪽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단가 하락 압력이 있어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워낙 반덤핑을 많이 요즘에. 예,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부품, 배터리 뭐 등등등 엄청나게 가격을 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진의 축소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어떤 종목 골라내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치주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치주 중에서 중소형주는 가치주 위주로 사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가치주 쪽은 건설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55%나 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IT 쪽을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빅테크 세븐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고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들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IT 업종을 그 총 S&P 500 시총에 비유해서 계산을 많이 하시고 고점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빅테크 세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S&P 500에 30%나 된다. 이거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빠져야지. 이런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고, IT 업종 시총을 S&P 500 시총 다 나누면은 지금 이 역대 이 닷컴 버블 터졌었을 때 숫자만큼 올라갔다.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더블탑이다. 자꾸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총을 가지고 계산한 거잖아요. 그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EBITDA 기준으로 요때 이 거품이라고 얘기했어요. EBITDA 개념으로 전체의 10%대 조금 넘게 차지했으니까 30%까지 가는 건 3배 수준이니까 그게 거품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EBITDA가 요거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때 수준 대비해서 2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정말 똑같은 거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있어야죠. 위에. 훨씬 위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적을 보면서 IT 업종을 생각하자.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에 있어서 자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지금 혁신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어디서 일어나냐면 AI 인터넷, 그리고 로봇, 그리고 클린테크. 사실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AI와 로봇 쪽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속화가 붙는 거예요. 가속화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기가 있었고, 모바일 혁명기가 있었고, 지금 AI 혁명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기업들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훨씬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영향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켄지, 미국의 가장 똑똑하다는 띵탱크가 얘기하는 얘기는 AI가 들어옴으로써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에 따른 효과가 제일 크다. 비용 절감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생산성의 향상이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지고 올 거냐? 계속 매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총 경제적 영향은 얼마나 가지고 올 거냐? 25조 달러. 미국 GDP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가 더블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이걸 숫자화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의 GDP의 1.5%를 늘려준다. 매년 AI만 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보면은 고용이 전체의 GDP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이 80%였어요.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하면 인플레이션 엄청 높고 성장률 너무 높고 금리 높아야 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전체 성장률에 고용은 겨우 30%, 나머지가 생산성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럼 그런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이때 60년대 보시면 이게 생산성, 고용 딱 반반이었어요. 이때 어땠을까요? 금리가 60년대 정말 낮았어요. 생산성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7%인데 앞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85%대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건 그대로 0.5 계속 영향을 미치고 고용은 겨우 0.5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훅 올라가는 부분이 2% 막 이상을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은 연간 단위로 2%를 훨씬 넘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덜 떨어질 거고 대신에 금리를 미연준금리는 낮게 유지시킬 수 있고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좋은 종목만 골라놓으면요 연간 수익률 20%씩은 나옵니다. 진짜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산성의 향상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이 일어납니다. 마진이 개선이 되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쪽에서는 신규 수요 창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가 활성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을 잃을 것이다. 아니요. 훨씬 더 새로운 직장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임금 상승률 높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말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동시통역을 해주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3년 살 때 2011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애플 가지고 막 이거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건 또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다들 생각하냐면 여태까지는 매년 생산성의 향상이 1.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2.2%로 확 튈 거다. 그래서 0.8%포인트 정도 더 늘 거다. 이게 전 최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10조 달러가 늡니다. 2030년까지. 그리고 15,000불이 더 늘어요. 그럼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합니다. 옛날에 생산성 향상이 1.4% 시대에는 요렇게 올라갔어요. GDP가. 실질 GDP가 2%만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때는 3%대로 올라갔었어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AI가 활성화되면은 1.5%의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2.1%가 아니라 훅 올라가서 3%대로 성장하는 거 아니냐? 다시 옛날처럼. 3%의 실질 성장률? 근데 명목금리가 3%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얘기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 채권 투자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의 채권 투자는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이 AI 영향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따른 관련된 업종과 종목 투자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절반 이상 55%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반도체와 IT 업종 뭐 이런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즘에는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이 포함이 돼서 봐야 돼요. 근데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워런 버핏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업종 안에서 펀더멘탈이 좋고 현금 잘 제너레이트하고 정말 성장을 잘하는 기업이나 뭐 좋은 기업 투자는 그냥 해도 된다. 그냥 가격이 쌀 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연초에. 근데 지금 다시 또 반등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IT 업종만큼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하는, 우리가 12개 종목을 저희가 들여다보거든요, 미국에. 근데 대형 기술주를 보시면은요, 1등부터 3등이 다 반도체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고요. 그 밑으로 퀄컴, 또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 아마존, 세일즈포스. 그러니까 이런 순위입니다. 근데 가장 낮게 보는 것도 매력도가 제법 높다고 생각해요. 상대적인 지금 매력도가 70%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기술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Magnificent 7이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약 30%가 좀 안 돼요. 그러면은 요 12개 종목으로 30% 들고 가셔도 됩니다. 좀 덜 들고 가시고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가 하더라도 그럼 그런 종목들을 잘 뽑으시면 돼요. 그럼 한국으로 따지면 55% 들고 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없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종목을 봤더니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저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뭐 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좀 숨기고 제가 투자를 안 하는 게 한국 종목들이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 중에서 1위부터 30위 안에 글로벌 안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올라온다.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고 나오냐면 뭐 최소가 뭐 70, 80%대고요. 뭐 높은 건 20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 사이클, 이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 근데 이 매력도가 증시 상승 여력을 말하는 건가요? 그냥 상대적인 저평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돌리는 이제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걸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쓰죠.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모델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목을 고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 종목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종목. 현재 가격, 엔비디아인데? 예, 그쵸. 네. 예.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많이 들고 가는지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제 참 골치 아픈 부분이 이 핸셋 부분.
에서도 그렇고, 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에 내어줬어요. 마이너스 성장. 애플은 계속 성장을 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지금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죠? 파운드리. 네. 근데 대만의 TSMC를 보시면은 1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친미.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만, 그래, 너 괜찮아.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했고 중국 투자를 했던 쪽이 벅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근데 얼마 전에 찰리 먼거님이 돌아가셨고, 그분 이외에 벅셔 해서웨이는 TSMC 다 팔았죠. 그리고 BYD도 전기차도 팔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거기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인텔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죠. 근데 인텔을 푸시를 할 거냐, TSMC를 푸시를 할 거냐, 삼성전자를 도와줄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반면에 HBM 쪽은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 공장이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저용량 쪽으로 가고 훨씬 더 이제 미국 쪽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까 보면 등수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되는 게 한미 반도체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을 보니까 대표적인 그 4개 기업들 뭐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 프리미엄 채널인 CNBC 프로가 월가 전문가들 분석 바탕으로 4개 종목 선정했는 걸 이제 또 본부장님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 4개를 뽑아보니까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이렇게 4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좋죠. 마이크론 투자할 바에야 SK 하이닉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미국이니까 미국이 워낙 지원을 많이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HBM 쪽은 1등이 하이닉스. 하이닉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고 여기에 이제 또 쫓아가는 입장은 당연히 마이크론이겠습니다. 근데 뭐 매력은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그 리스트 중에서 마이크론도 올라옵니다. 엔비디아. 이건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렸었고 저희가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컴. 이 종목은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2023년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아닌가 봐요. 다 팔았습니다. 다른 종목을 찾아서. 비슷한 종류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아까 위에 올라와 있던 1등, 2등.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그래서 요거를 다 팔고 여기 말한 거죠. 여러분 현재가랑 찾아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그러세요.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좀 맡겨주셔야지 저희가 먹고 사니까. 어쨌든 브로드컴 대신에 관련된 통신 반도체 쪽이니까 이쪽으로서 저희가 지금 느낌이 아주 좋은 종목이 있어서 어쨌든 좋아합니다. 뭐 브로드컴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요. 아까 그 30개 종목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더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더 좋은 종목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TSMC. TSMC는 안 들고 갑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와 밸류에이션으로서 봤었을 때는 저희는 TSMC를 들고 가느니 인텔을 들고 가겠죠. 또는 삼성전자. 여기 노란색 있는 게 본부장이 적으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찾아본 이제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하사표 모양이 아마 이제 본부장님의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들도 좋은 종목이지만, 저희가 훨씬 더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분에 55% 투자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종목은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흐름에 있어서 이해도를 좀 높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거를 보시면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애플이 삼성의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플을 안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걱정이다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애플이 훨씬 더 마진이 높아요. 스마트폰에. 근데도
가격이 더 비싸거나 더 세게 때리는데도 뭐 물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훨씬 돈을 더 많이 쓰죠. 고객들이 애플에. 그렇죠. 근데도 출하대수 1위를 탈환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트너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올해는 클라우드 앤드 유저 스펜딩.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이용해서 AI 클라우드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는다. 그래서 6,790억 불 2024년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데이터 마이닝, 뭐 여러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있고 예, 하드웨어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다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Gartner predicts 80%, 그러니까 전체의 회사의 금융 관련된 쪽에서 이 인터넷 AI 플랫폼을 2026년까지는 거의 다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큰 수요가 생기는지 이 부분을 또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뭔가 흐름의 변화를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PC, 그러니까 데스크탑 PC 이쪽은 보시면은 올해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측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쓰기는 쓰는데 랩탑 뭐 아니면 그 데스크탑 이쪽도 쓰겠지만 뭔가 다른 엣지 디바이스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되게 웃긴 거 뭐 Rabbit 뭐 이게 AI 뭐 조그만한 게 있던데 이게 뭐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아이폰 같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모든 IT 기업이라고 다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십몇 년 전에 IBM을 샀으면 큰일 나죠. 주가 못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사셨어야 되죠. 델도 십몇 년 전에 샀다면 안 되죠. 최근에 사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업종 안에서 어떤 흐름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그래서 이 AI의 확산과 연결되어 있는 변화를 잘 감지하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와 국가별 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해도를 좀 높여가면서 네.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본 투자나 뭐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투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중소형주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 작년도에 그 미국 잘 맞추신 분 중에 한 분, 유명하신 분이 톰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환스트레세. 그분도 작년 연말에, 4,700 정도 갈 거라고 부르셨는데, 작년 연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소형주 투자해야 된다. 중소형주가 올해 50%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의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중소형주 투자는 지금은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연말 정도? 그 정도의 좀 비중을 많이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IWM이라고 러셀 2000의 ETF 전체입니다. 중소형주의 ETF의 매력도를 저희가 계산했었을 때는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전 고점을 전혀 뚫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막혔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옆으로 기다가 훨씬 더 기다가 나중에 이제 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체 투자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치주 투자가 더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IWO라는 ETF는 성장이에요. 네. 성장을 보시면 더 안 좋아요, 모습이. 고점이 훨씬 더 먼저 형성이 됐죠. 네. 먼저 형성이 되고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요게 뚫고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네. 상승 여력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 성장주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캐시우드님, 돈나무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적자라도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가 뭔가를 크게 해낼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엔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모르겠으니까. 그분은 그 정도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100개 회사 중에서 진짜 1등 하고 다 잘할 수 있는지 테슬라처럼 그런 종목이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투자를 하거나 어디 투자를 하건 간에 그런 종목을 골라낼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는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는 될 수 있으면 성장주 투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런 가치주 중소형주지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탈환할 거리가 훨씬 짧죠.
그만큼 또 펀더멘탈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사더라도 러셀 2000 같이, 그래서 IWN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할게요. 물론 저희가 중소형주 비중을 확 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한 10%, 최고 20%만 투자하자. IWN을 투자를 하던 이 가치주 위주의 투자는 20%만 하자 이 얘기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막 50%까지 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경기가 굉장히 화랑으로 갈 때.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돈을 막 버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들려도 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 시장.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렸는데 일본 증시 요즘 좋다면서요? 네, 좋아요. 일본이 이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고요. 이게 월봉인데요. 다 컵 핸들 차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뚫잖아요. 고점을 뚫으면 여기 뚫어버리면 지금부터 앞으로 3년, 4년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S&P 500과 니케이 225와 코스피 200과 CSI 300.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게 갈릴까요? 지난 10년 수익률. 한국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S&P 500과 니케이는 그 환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가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300% 올랐습니다. 10몇 년 동안에, 1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10몇 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국은 진짜 얼마 안 올랐을 것 같은데. 둘이 똑같아요. 25% 올랐습니다. 10분의 1 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지금 니케이를 보시면은 저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는 10% 정도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저희는 좀 기대를 합니다. 이제 한국이 좀 더 미국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에 있어서는 투자 비중을 5% 정도만 가져가고 시총이 전체 시장의 한 4% 정도, 3% 정도 되니까 5% 들고 많이 들고 가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금리 0.6%와 리스크 프리미엄 4.5%를 감안한 굉장히 싸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과한 투자는 삼가하시고 PER도 20배가 넘어요. 대신에 선택과 집중, 여기도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은 무조건 미국이래요. 미국 편이래요.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는 쪽이었죠. 미국이 도와주는 쪽이 어디냐면 IT 쪽 그리고 전기차 쪽이에요. 그래서 파나소닉, 니덱, 히타치, 어드밴티스트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쪽으로 여기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국. 이거 골치 아픈데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요번에 한번 중국이 튀는 시장이 1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제법 큰 부양 정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뭐 거의 이 저점을 다 뚫고 내려왔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는 뭐 거의 여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손실을 볼 것 같긴 합니다. ELS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시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발 리스크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FDI가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가. 그러면 이거는 외환 보유고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디플레. 가장 걱정하는 디플레이션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부채 나누기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140%입니다. 이게 미국이 빵 터졌을 때 2007년, 8년도의 수준보다 높아요.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에 부실 채권이 16배나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율이라는 게 2.7%대에서 1.7%로 확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반대로 간 거죠. 이게 가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고요. 게다가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정부가 계속 정부 위주로 주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매니팩처링, 제조업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화웨이 같은 종목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만드는데 OS 만드는데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죠. 이게 다 제살깎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왜? 중국의 예대율이 아직 낮아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는데 중국의 대외부채는 2.5조 달러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FDI가 막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쭉쭉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대외부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터지는 거죠. 외환보유고가 줄 수 있고 네. 대외부채는 더 늘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오면은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 몇 년 뒤, 5년 안에는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그 중간에 중국이 엄청나게 부양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으로서? M1을 늘려요. 통화를 확 늘려요. 지금은 통화가 오히려 늘은 속도가 M2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제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왕창 부양책을 쓸 겁니다. 네. 그때 한번 튈 수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기대하자는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중국 투자를 조심하자. 이 얘기 자꾸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중국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3%만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시장이 작년에 좋았으니까 네. 올해 이머징 마켓이 좋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니까. 근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주는데 천천히 내린다. 그래서 환율이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급격한 약세는 없다. 천천히 약세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AI의 발전에 의해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미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트냐면 미국과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게 요 시대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다들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서 신흥국 투자하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모르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믿을 거는 국가별이 아니고요. 환율이 아니고요. 그냥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깨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350원인데 벌써 50원까지 갔네. 네, 1400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이 엄청나게 는다. 그럼 그거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무조건 투자 이거 아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겠죠. TSMC 뭐 이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 대만 투자를 하신다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나소닉, 히타치, 어드반테스트 뭐 등등 이런 니덱 뭐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 부품과 반도체 경쟁력이 글로벌리 있으니까 거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업종이 중요한 거지 네. 환율과 어떤 이런 차트를 보면서 지금은 뭐 이머징 마켓 사야 된다. 미국은 많이 올랐고 나머지는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쭉 많이 달려왔으니까 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그리고 나서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냐면 미국 S&P 500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이나 있었어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상승을 했냐면 45개월, 4년이죠. 얼마나? 118%나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매년 20%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추세적인 주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클칼한 주기는 요럴 때예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 기간. 근데 이제 이게 멈추고 나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걸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장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이게 13년짜리가 있었고 이게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있었냐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 이게 14년짜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왔던 게 2000년부터 2013년, 13년짜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증시는 16년, 20년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상승이다. 그러면 짧게 16년으로 계산하면 언제냐면 2029년입니다. 길게 20년으로 계산하면 2033년이에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거를 자꾸 계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얼마나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과거의 역사상 인터넷 사이클 때는 S&P 500이 연평균 18%, 나스닥이 32%,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때는 연평균 S&P 500이 16%, 나스닥이 20% 올랐다. 근데 이때의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2.34%였고요. 인터넷 사이클 때는. 모바일은 1.4%밖에 안 됐고요. 지금 다시 확장이 됐는데 얼마? 2.4%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만큼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 S&P 500은 매년 15%, 나스닥은 매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2028년까지 갈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올랐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기대도 있고 단기적인 올해 한 해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은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환율이나 국가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업종보다는 또 종목이 중요하다고 해주신 거니까요. 어떤 주식 사야 하는지 오늘 뭐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만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투자하기가 골치 아프시면 그냥 저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라서 근데 그 선교하고 다니시는 분이셔가지고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저한테 맡기신다고 오셨는데 예, 제가 그 미국 시민권자들은 저희 상품에 가입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징 못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ETF를 사시라. 뭘 사야 되냐? 그냥 나스닥 100 ETF를 사셔라.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면 나스닥 100 ETF만 사고 들고 앞으로 2, 3년 들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뭐 기본.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 않는 그런 투자법.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기술주. 예, Magnificent Seven. 또 한국에서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ETF가 론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가 있는데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테슬라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예, 여기서 지금 12개가 올라와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네. 예, 이 중에서 제가 들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4개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순위가 매력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반도체만큼은, 예,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예, 대형 반도체, 특히 이제 GPU 쪽, CPU 쪽, 이쪽. 예. 그 다음에 그거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예, 한미 반도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2024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좀 마지막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샀다 팔았다 뭐 또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한 게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아래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를 해나가시면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대한 좀 높게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뭐 작게 가져간다라도 절반은 투자하셔야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투자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한국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투자구나?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거 왜 자꾸 빠지지 아니면 왜 자꾸 트레이딩을 하게 만들지? 예,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끔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아래에서 가장 변동성이 덜하게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되려면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골치 아파서 뭐 못할 것 같으면 나스닥 100 ETF라도 이제 사서 모으라고 해주셨고 나스닥 100보다는 매그니피센트 7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뭔가 기술주 대형주를 더 좋게 보신 것 같은데 왜 비슷한가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그 매그니피컨 7이 높기는 한데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반독점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프레셔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종목들이 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100%를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뭐 매그니피컨 7의 반
나머지 반을 나스닥 100 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죠. 어차피 나스닥 100 안에 매그니피컨트 7이 또 있으니까 반반씩 가져가시면은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되겠죠. 뭐 저처럼 종목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그니피컨트 7 30 나머지 70을 그냥 그 종목으로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스닥 100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네.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는 이거는 본부장님이 이제 가지고 그 투자하시는 그 포트폴리오 있는 거는 다 파란색 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 거를 제외하고는 다 파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자 레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그 투자 레터는 저희 랩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은 종목까지는 다 이렇게 뿌리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방송에서 여러 힌트들을 잘 찾아서 한번 조합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본부장이 가는 다음에 또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유동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